안녕하세요. 책이 좋은 날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나도 고전 좀 읽어볼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한 문장,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지은이는 임자헌, 출판사는 나무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고 작은 일상의 고민부터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이슈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을 고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수백,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했다는 사실은 때로 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고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본분, 예의범절과 같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도 고전을 곁에 두고 싶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자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 고전을 찾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때, 누구 하나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할 때, 동양의 옛 성인들을 찾았고 나름의 위안과 해답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펴낸 책으로 노노, 공자, 맹자, 순자 등 여러 동양 철학자들의 사상과 문헌을 지금 우리 실생활에 접목하여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고전은 어렵고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게 만드는 위트는 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의 자유는 그의 것. 누구나 인생 영화 한 편 정도는 있지 않을까? 물론 나도 있다. 쇼생크 탈출, 삶이 답답해질 때면 무조건 보는 영화다. 이 영화가 다루는 자유라는 주제가 나는 참 좋다. 쇼생크에서 주인공은 2번 탈출한다. 정신의 탈출과 신체의 탈출. 정신의 탈출은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교도관 몰래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편지 이중창을 틀었을 때 일어난다. 교도소에 도착한 기중품들을 살펴보던 앤디는 이 레코드판을 발견하고 방송 설비가 갖춰진 사무실에서 재생해 쇼생크의 모든 재소자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여성 이중창은 모든 재소자의 마음을 뒤흔들고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운다. 레드는 이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이 아름다운 노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고, 좁은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을 탈출해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고. 이 사건으로 앤디는 2주간 독방에 갇히지만 그는 자유를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정신이 갇히면 모든 것이 갇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도소의 친구들 역시 스스로를 가둔 정신의 벽을 허물고 물리적 벽도 넘어서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레드는 앤디가 축구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저항한다. 세상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레드는 대신 교도소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내려 애쓴다. 사실 쇼생크에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수다를 떨 수 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보내는 자유시간이 어떻게 진짜 자유일 수 있겠는가? 결국 앤디는 의지와 결단으로 교도소 탈출에 성공한다. 19년간 파낸 비밀 통로를 통해 온몸이 꽉 끼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토악질나는 하수구를 통해 앤디는 밤새 3km 넘게 기어가 끝내 빠져나간다. 쇼생크에서 땅굴을 파려면 600년은 좋게 걸릴 거라 예상했던 아주 조그만 망치로 19년 동안 몰래 탈출구를 만들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수구를 기어 결국 자유를 손에 넣는다. 감옥에 혼자 남은 레드는 앤디를 그리워하며 앤디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그의 빈자리는 때로 저를 슬프게 했어요. 새는 가둘 수 없다는 걸 떠올려야만 했죠. 깃털은 아름답죠. 새에게서 비상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도 가둘 수 없는 새. 앤디를 보고 있으면 장자의 소요유에 등장하는 커다란 붕새가 떠오른다. 붕새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등넓이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고 날개를 활짝 펴서 바다 위에서 날개짓을 하면 물보라가 3천리나 솟구친다고 알려진 새다. 붕새는 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구말리 상공까지 올라가서 남쪽으로 6개월을 비행한 뒤에야 비로소 한번 크게 숨을 내쉰다는 말 그대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새다. 붕새는 모든 작은 생물이 두려워하는 태풍 정도의 바람을 타야 거대한 날개를 펄럭일 수 있다. 붕새의 비상을 보며 작은 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존경, 경이로움, 아니다. 장자는 다른 새들이 붕새를 비웃었다고 말한다. 매미나 맷가치는 비웃으며 쑥덕거린다. 우리는 호다닥 몸부림치며 날아봤자 느릅나무와 박달나무 위에 올라갈 뿐이고 때로는 그마저도 못해서 땅바닥에 매다 꽂히기도 하지. 뭐 때문에 구말리나 올라가서 남쪽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참새도 마찬가지다. 저 녀석은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지? 나는 아무리 힘껏 날아올라도 겨우 몇 길 올라갔다 내려와서 쑥대숲 사이를 선회할 뿐이지만 이것도 최고의 비행이야. 대체 저 새는 어디로 가려고 저러는 거야? 매미, 맷같이 참새는 이미 자유롭다. 사방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자신들의 공간을 활주한다. 아마 자신들보다 조금 더 큰 새, 그래서 자신들보다 조금 더 높이, 더 오래, 더 넓게 날 수 있는 새를 보았다면 이들도 충분히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붕새와 이들의 차이는 커도 너무 컸다. 이들 입장에서는 붕새의 스케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만 드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 뿐이다. 날개치며 날아오름이라는 행위는 똑같지만 과연 붕새의 비상과 이들의 그것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장자는 붕새의 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날짐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큰 지혜를 가진 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수명이 짧은 자는 긴 수명을 살아가는 자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장자는 자신의 학문이 방대하기만 하고 쓸모는 없다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장자는 진정으로 크고 깊은 관점으로 공부해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거대한 붕새도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였다. 겨울바람을 타야, 즉 바람에 의지해야 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붕새에게도 다른 작은 날짐승들처럼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장자는 더 나아가 자신마저 사라지는 경지의 자유를 주장했다. 장자가 주장하는 이 거대한 자유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자유의 참된 가치를 알았던 앤디를 떠올려 본다. 그는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혼자만 알고 혼자만 향유하지 않았다.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에게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썼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레드까지도 결국 자유를 꿈꾸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자유는 나만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나 아닌 다른 모든 생명을 생각하고 돌아볼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준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다른 생명을 위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내 안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과 속도에서 벗어나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내 안의 자유로 세상을, 다른 존재의 생명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하루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우물만 파도 괜찮을까?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한 지 꽤 오래됐는데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나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영원한 비교의 대상.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은 언제나 완벽하다. 예쁘고 잘생겼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직장도 좋고 결혼까지 잘해서 알콩달콩 잘 산다. 도무지 못하는 것도 없고 나무랄 데도 없는 존재들이다. 재미있는 점은 과거의 엄치나 엄친딸이 재수없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너도 나도 엄치나 엄친딸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됐다는 사실이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은 엄치나 엄친딸 열풍에서도 빛을 발한다.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예전엔 국어, 영어, 수학학원이 기본이고 취미로 배우는 것이 피아노, 태권도 정도였다면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기를 한 번씩은 다 배우는 것 같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바이올린, 비올라, 우쿨렐라, 플루트, 클라리넷, 성악까지 운동도, 태권도, 검도, 수영, 발레, 스포츠 댄스, 벨리 댄스, 심지어 줄넘기도 배우더라. 전 과목이 모두 사교육 대상인가 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 싶은 열망도 이런 열풍에 한몫하는 것 같다. 이렇게 12년을 미친 듯이 달려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다이어트와 성형이 시작된다. 요즘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한 번은 성형외과 선생님에게서라는 말도 있단다. 모든 것을 그야말로 골고루 갖춘, 한 가지를 특별히 잘하기보다는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 2020년에 엄친 딸인 것 같다. 맹자 진심상편에는 자막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양주와 극단적 겸해주의를 강조하는 묵적이 유명했는데 자막은 양주와 묵적 모두 중도를 잃었다고 판단해 무조건 중간을 선택했다. 맹자는 자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막은 무조건 중간을 잡았으니 중간을 잡는 것이 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무조건 중간을 잡고 어떤 일의 경중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은 한쪽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한쪽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자는 시중으로 일컬어진다. 중간을 추구하되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했다는 것이다. 공자는 상황을 분명하게 따져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했다. 상황에 맞다는 것은 때로는 극단을 선택해야 중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울질이 중요하다. 극단적 선택이 중도일 수 있다는 역설이 참으로 흥미롭다. 나는 소위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자막이 생각난다. 그들은 무조건 중간을 잡은 자막과 비슷하다. 자기만의 개성, 꿈, 환경, 자신의 처한 개별적 상황 등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가져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익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익히는 분명 잘나긴 했는데 저 사람만의 색깔은 뭔지 모르는 애매한 존재.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다 장착하는 물개성에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자막은 늘 중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극단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목적 없이 이것저것 다 갖추다 보면 그러다가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된다. 목적 없이 보편을 갖추느라 정작 필요한 시기에 발휘해야 할 특별한 능력은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때는 극단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살면서 한 번은 누려보아야 남는 장사가 아닐까. 같은 맥락에서 밀란 쿤데라의 시, 시인이 된다는 것은 내게 시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 다음 처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 그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왜냐하면 삶이라는 셈이 그대에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작은 곱셈 구구단 속에서 영원히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시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 우리는 자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틀로 세상을 재단하기 쉽다. 기성세대들의 틀이 지혜로우면서도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젊은이들을 어른들이 짜놓은 반 속에 지나칠 정도의 크기와 강도로 끌어들인다. 오늘날의 판은 스펙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방법으로 온갖 스펙을 두루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미래를 위한 진정한 대비는 한 길을 무섭도록 집중해서 걷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길에서 세상의 깊이와 넓이와 풍경을 보고 그 다채로움에 매혹된다면 적어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미처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평가절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 존재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의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다. 책을 읽으며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연히 북콘서트에 갔다가 들은 말이다. 매우 인상 깊게 들어서인지 지금도 종종 곱씹어 본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 존재. 그렇지, 참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내 생각인지는 잘 따져보지 않을 때가 많다. 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소리와 색으로 뒤덮인 생각이 가득하다. 당연히 이것들은 내 안으로 서서히 밀려 들어온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겠다 결정한 적도 없는데 5만 가지 생각은 마치 삼투압 작용처럼 내 안에 들어와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게 된 건지도 모른다. 이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저절로 질문하게 된다.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걸까? 가지고 있다 보니 필요해진 걸까? 기계와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로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기계에도 최신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로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된다. 모든 것이 속도 전쟁이 되어버린 시대. 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제는 새벽 배송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버렸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초스피드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책을 읽고 찬찬히 생각한다는 것은 꽤나 고지식해 보이는 행동이다. 솔직히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30분 동안 책을 읽어도 대략 5장에서 많아야 10장 정도를 넘길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까지 한다면 30분 동안 거의 세상이 정지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게임을 할 때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 30분 정도는 우습게 흐르는데 책을 읽는 30분은 그야말로 좀이 쑤시는 시간이다. 30분 동안 인터넷을 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책을 30분 읽어서 무슨 정보를 얼마나 얻겠는가. 그런데 이 지루한 책 읽기를 통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외부에 세뇌당하기 십상이다.
유행에 정신없이 휩쓸리는 것도 일종의 세뇌인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행이란 이유로 취향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근거를 찾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선택할지 거부할지 결정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절대 다수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 댈 수 있어도 불안해서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외부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옷, 가방, 스마트폰, 노트북, 게임, 사랑, 자동차, 결혼, 집, 자녀 교육, 부부관계, 취미, 다이어트, 성형, 건강관리, 재테크, 사는데 필요한 그 무엇도 유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매 순간 외부에 휘둘리며 살 수는 없다. 우물한 개구리로 나이 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자기 인생에 갇혀 자기 경험만으로 삶의 지혜를 얻은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은 지혜로우신데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 이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 작은 경험의 틀을 자꾸만 깨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독서다. 한 권의 책이 대단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읽는 것이 아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내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독서가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토양에 걸음을 주고 울타리를 두르고 관리에 비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틀을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정보는 단순히 무언가를 아는 것이고 지식은 알게 된 내용을 이해한 다음 조합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도 다르다. 지혜는 지식의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즉 타인과 세상을 위한 무언가를 더해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서경 주서의 다방은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한다. 성인이라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제대로 생각만 한다면 성인이 된다. 훌륭한 사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이 미치광이와 한 끗 차이라는 것이다. 언뜻 생각할 때 이들은 완전히 상극일 것 같은데 다만 제대로 생각하는지의 여부가 한순간 이 둘을 가른다고 말한다. 좋은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부가 둘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 중에 방구저기가 있다. 어떤 일을 잘못되었거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 수양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려면 내 안에 항상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유학이 꾸준한 공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이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책 읽기 결코 쉽지 않다.
지루하고 머리 아픈 게 사실이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성인은 못 되더라도 미치광이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인생이 한없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29 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학문이라는 세계에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대학 전공도 아니고 그동안 다녔던 직장과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 학문, 아르바이트로 밥벌이를 했고 결혼도 물 건너간 상태였다. 직장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력도 없는 29은 잘도 저물어 갔다. 드디어 30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뵈었다. 아빠와 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봄 햇살이 참으로 찬란하게 차 안으로 쏟아졌다. 햇살을 바라보다가 벌써 봄이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더덥게 느껴졌다. 아빠, 인생이 너무 빨라. 벌써 30이야. 그렇지. 너는 늘 나를 아빠로 봐왔으니까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처음 학교에 들어서던 입학식도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깝게 느껴져. 그런데 이 나이에 100발까지 되었다니 나도 내 나이가 적응이 안 돼. 아빠, 내가 선 자리가 너무 낯설어. 이제 한문을 좀 알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큰딸, 내가 느끼기에 인생은 양파 같아. 양파? 양파. 껍질을 까고 또 까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 양파는 껍질이 껍질이면서 동시에 과육이잖아. 한 겹씩 깔 때마다 과육 맛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하면 양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면 막상 목표를 달성했을 때 며칠이나 기쁠까? 고작 하루도 안 돼서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다시 걱정하겠지?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후회 없이 즐기며 걸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댕하고 종이 울리는 기분. 그래, 양파를 백날 까봤자 뭐하나. 껍질이 과육이고 과육이 껍질인데. 군자의 돈은 비유하자면 먼 곳에 가는 것은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데 오르는 것은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중용 15장에 나오는 말이다. 아무리 원대하고 높은 계획도 가깝고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작고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모든 길을 차근차근 걸어야 한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최종 목적 지점을 올려다보면 너무 높고 멀어서 막막해질 때가 많다. 몇 걸음 더 걸어봐도 막막하긴 매한가지일 뿐.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마음만 든다. 그러나 길은 걸을 때 의미가 있는 법이다. 길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동행해야 할 인생의 벗이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 KTX, SNS, 인터넷까지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눌러걷는 시간의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걷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 혹은 운동의 한 종류가 되어 효율성으로 따지는 행위가 되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해서 늘 달리는데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대래 불안해지기만 하는 슬픈 시대.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줄이고 아끼고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듯이 스스로를 다그치고 몰아붙이며 살아간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다. 그러나 그뿐이다. 참 허무하다. 걸어가는 시간 동안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고지도 정복하고 목표도 달성해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즐기고 누려야 한다. 길가의 핀 꽃도 보고 중간에 만난 친구와 사는 이야기나 쓸데없는 농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식도락도 즐기고 새도 보고 하늘도 보고 빗소리도 듣고 피곤하면 앉아서 다리도 펴고 허기도 느끼면서 이 모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감이 코앞이라고 부장님이 다그칠지언정 성과가 이게 뭐냐고 팀장님이 면박을 줄지언정 오늘도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빠져나갈지언정 그 모든 순간조차 내 삶의 한 부분이다. 이 시간들 속에도 찰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고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나이 들어 오늘을 떠올렸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학문을 공부하면서 늘 불안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늘 허덕이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마음 편히 놔두지 못할 때가 많았다. 설령 공부를 하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스스로를 들볶았다. 이제는 30에서도 한참 멀어진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높은 고지도 점령하지 못했다. 그래도 나의 시간을 누려야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단단히 간직하고 있다. 때로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많은 불안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나무 사이사이 모래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 저마다 다른 바람결도 느껴본다. 불안하고 초조해져도 그러려니 하면서 음미하려 애쓰고 또 그렇게 음미해 본다. 양파를 즐기는 일은 양파를 까기만 하는 일보다 재미있었다. 새롭게 집어든 또 하나의 양파도 까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향도 맡으면서 최대한 즐겨볼 생각이다. 딱 한 조각씩만 벗겨서 맛있게 먹어야지. 삶은 모든 순간을 만끽하라고 늘 우리를 유혹한다. 그 어느 봄날 우연히 봄꽃에 이끌려 홀린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잠시 봄에 빠져들었던 날이 있었다. 그의 봄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회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나의 삶만 풍성해졌을 뿐이다. 시간에 쫓기고 목표에 쫓기고 욕심에 쫓길 때면 그때 적어두었던 마음을 꺼내 읽어본다.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작은 마법, 잊지 말아야지. 아침 봄 햇살이 찬란했습니다. 나는 그만 회사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봄 속을 걷다 호 아지랑이가 된 모양입니다. 진달래의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개나리가 피었구나. 노란 산수유에게 한껏 아른치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련이 그 빛나는 웃음을 터뜨리기 직전 비로소 나의 봄이 열렸습니다. 지구와 함께 태어난 봄꽃들, 억만 년 전에도 봄은 떨림이었겠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봄은 설렘으로 흔들리고 있었겠지요. 생명의 떨림이 해마다 오는 봄을 기어이 꿈꾸게 합니다. 사랑의 떨림이 지나쳐도 그만일 만남에 기어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움의 떨림이 죽음을 흔들어 기어이 봄눈을 튀어냅니다. 또 어떤 싹이 톡 튀어올라 만개하려는지요. 지천으로 봄입니다. 찍기 좋은 날 오늘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